제가 오래전에 겪은 일이 있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웠던 일이고 여러분들도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쯤 부산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강남에 위치하는 학원을 등록하였고 어머니와 함께 학원과 가까운 거리에 자취방을 알아보고 있었죠. 자취방은 양재동 근방으로 살펴보고 있었는데 지하철역으로는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 바로 근처에 있는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상 5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에 1층은 프랜차이즈 가게가 있었고 2층부터 5층까지는 일반 회사 사무실이었죠. 그리고 건물 안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5층까지만 운행하는 것이었고 5층에서 내려 계단을 올라가면 조그만 원룸이 있는 특이한 구조의 집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옥탑방은 아니었죠. 옥탑방은 마당도 있고 옥상 외부에 있는 곳이지만 여기는 건물 안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어머니와 집을 구경했는데 집안 구조는 직사각형 구조로 길게 빠져 있었고 주방에 있는 작은 창문과 화장실에 있던 큰 창문을 열면 바로 옥상이 보이는 구조였죠. 화장실 창문이 유난히 커서 눈에 띄었는데 성인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큰 창문이었어요. 원룸 시세는 다른 곳과 별반 차이가 없었고 학원과 가까운 위치라 계약해도 괜찮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반대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건물 구조 때문이었죠.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2층과 5층은 일반 사무실이다 보니 밤 10시 이후에는 저 혼자서만 건물 안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자 혼자 살기에는 위험할 거라 생각을 하셨습니다. 치안이나 이런 부분도 문제겠지만 건물 안에 불이 나거나 긴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혼자 있으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집주인은 빨리 방을 계약했으면 좋겠다고 하시길래 어머니는 집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며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게 좋겠다면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중개업자분이 학원과 가까운 곳 중에 이만한 곳은 잘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어머니와 한참 이야기하다 결국 방을 계약하게 됐죠. 그 당시는 위험하다는 생각보다 혼자서 건물을 사용하면 친구들도 불러올 수 있고 아랫집 눈치도 볼 필요 없기 때문에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저희 가장 큰 실수였어요. 다음날 이사를 하고 짐 정리를 하고 난 뒤 친구들을 불러 자유로운 생활을 보내는 중이었죠. 그런데 집을 이사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무서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날 학원을 갔다가 집 근처에 도착하니 밤 9시 정도였고 건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죠. 5층에서 내려 계단을 올라가는데 5층에 있던 사무실 직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군요. 계단을 올라가다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고 눈빛이 이상해 보여서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뒤에서 저를 쳐다보는 느낌을 받았죠. 집으로 들어가서 혹시 여자 혼자 사는 줄 알고 이상한 생각은 하지 않겠지? 뭐 이런 걱정이 들었지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났던 터라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저는 얼른 씻고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새벽 1시쯤 화장실을 가기 위해 눈을 떴는데 화장실 창문 밖, 그러니까 옥상이죠. 옥상에서 누군가 서성거리는 그림자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한 번만 본 거였으면 잘못 본 거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겠는데 이상한 그림자가 계속해서 움직이더군요. 창문을 열면 옥상이 훤히 보여서 누군지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그 순간 너무 무서워서 확인도 못하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에 앉아서 저게 귀신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수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화장실 불빛을 본 건지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고 볼일을 보고 나서 세면대에 손을 씻고 있는데 세면대 거울에 뭔가가 보이는 겁니다. 옥상으로 통하는 화장실 큰 창문 쪽에 검은색 그림자가 가만히 서 있는 거 있죠. 누구세요? 너무 무서워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는데 창문 밖에는 아무 대답이 없더군요. 그때 창문 밖에 서 있던 누군가가 갑자기 창문을 열려고 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당장 가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다가 계단으로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10분쯤 지나 집으로 경찰분이 도착하셨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아까 집으로 올라올 때 5층 직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고 왠지 그 남자가 의심스럽다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경찰분은 건물 주변에 CCTV도 안 보이고 좀 더 알아본 뒤 연락을 준다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그날 일은 넘어가게 되었고 한동안은 혼자 있기 너무 무서워서 친구를 불러 같이 있었죠. 저희 집에서 친구와 며칠 동안 같이 지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친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아마 밤 11시 정도 됐을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니 누군가가 저희 집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것도 몇 차례나 잘못 눌러서 비밀번호 오류 소리까지 나더군요. 문 밖에 서 있던 사람은 문이 안 열려서 답답한지 손잡이를 미친 듯이 돌렸고 저는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다행히 옥상에서 범인을 잡았는데 정말 충격이었죠. 범인의 실체는 집주인의 아들이었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늦은 시간에 찾아온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5층 건물에 있던 그 집은 원래 창고였는데 아무도 쓰지 않아서 집주인이 원룸으로 개조하여 방을 내놨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조가 특이했던 탓인지 집을 내놓은 지 반년이 지나도록 계약이 되지 않았다고 했죠. 집주인은 저렴하게라도 내놓아야 하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그 방을 계약하게 된 겁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고 이사하던 당일 집주인과 집주인 아들이 함께 인사를 하러 왔는데 집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아들과 비슷한 또래 같다고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저는 한 귀로 듣고 흘렸고 집주인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집주인 아들은 제가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것이죠. 평소 옥상문은 항상 잠궈 놓는데 건물 주인의 아들이니 옥상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옥상으로 들어와 화장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외출할 때 창문을 닫고 잠궈 놓는 습관이 있어서 계획이 실패하자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창문을 열어둘까 싶어 그 밤에 찾아왔던 거였죠. 그런데 그마저도 실패하고 나서 결국에는 비밀번호를 맞추고 들어오려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한참 뒤 입을 여는 겁니다. 사실은 집에 들어와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했다던데 여자 혼자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소름이 돋아 곧장 방을 빼기로 했고 저는 처벌을 원했지만 집주인이 저와 부모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하셨죠. 우리 아들 젊은 나이에 잘못되면 어떻게 하냐며 한참을 비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희 부모님은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 마음을 이해한다면서 용서를 해주셨죠. 이 사건을 겪고 나서 현재는 친구와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10년 전 일이지만 여자가 혼자 산다고 하면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되는 세상이 너무나 씁쓸합니다. 지금부터 10년 정도 지난 일입니다. 그때 놀러가던 친구들은 결혼해서 잘 지내고 있고 가끔 친구들과 통화를 하다가 그날 일이 떠오르는데 아직도 소름이 돋습니다. 그 당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자주 만나던 절친 무리가 있었는데 모처럼 시간을 맞춰 2박 3일 여행을 가기로 했었죠. 처음에는 일반 펜션을 예약하려다가 색다른 여행을 하기로 생각하고 경주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습니다. 요즘은 흔하지만 2012년 정도만 해도 한창 새로운 여행 문화였죠. 들뜬 마음으로 여행을 출발했고 자차가 있는 친구 덕분에 목적지까지 편하게 도착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경주 변두리 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규모가 크지 않은 옛날 한옥집이었죠. 늘 모이던 절친 멤버는 4명인데 한 친구는 회사 일 때문에 3명이서 오게 됐고 같이 못 와서 아쉽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집주인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나이는 60대 정도로 되어 보였고 인상이 참 좋으셨죠. 한옥집은 1번부터 4번 방까지 총 4개 방이 있었는데 주방과 마당은 공용으로 쓰는 시설이었습니다. 옆에 조그만 텃밭도 있었는데 주인 아주머니께서 상추나 채소들을 키워 손님들에게 주신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1번 방을 배정받고 짐을 풀었고 그때가 오후 2시쯤 됐을 겁니다. 배도 고프고 해서 간단하게 음식을 만들려고 주방을 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분위기를 보니까 저희 말고 손님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의아했죠. 게스트하우스는 여러 사람들이 북적대는 맛으로 오는 건데 이건 일반 펜션이랑 다를 게 없었으니까요. 간단한 계란 요리로 한 끼 먹고 나서 저녁에 회포를 풀기 위해 낮잠을 자기로 했죠. 한참 자고 있다가 밖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방문을 열었더니 오토바이 여러 대가 보였고 남자 4명이 게스트하우스로 들어오더군요. 그중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고 간단히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친구들과 한잔하기 위해 고기를 세팅하고 있었죠. 그때 3번 방에서 남자 한 명이 나오더니 말을 걸더군요. 고기를 너무 많이 사왔다고 같이 먹자고 하던데 원래 게스트하우스가 이런 맛으로 오는 거니까 알겠다고 했습니다. 친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했고요. 그 남자들은 30대 정도로 보였고 평소 여행을 많이 다니는지 음식 준비하는 게 예사롭지 않았죠. 그렇게 그 남자 일행과 술 한잔 하게 됐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오토바이 동호회에서 활동한다고 하더군요. 가끔 바이크를 타면서 여행을 한다고 했죠. 자정이 가까워질 때까지 술을 마셨고 취기가 올라와 친구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눈을 뜨게 됐는데 남자 일행 중 한 명이 오토바이를 태워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타고 싶었지만 어릴 적 교통사고가 크게 났던 기억 때문에 타지 못했고 나머지 친구들은 남자 일행을 따라 나섰습니다. 어제 이야기도 나눴고 간단하게 동네 한 바퀴 돌고 온다길래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죠. 그렇게 오토바이 일행은 친구들을 태우고 출발했고 혼자 게스트하우스에 남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으니 할 것도 없고 친구들 올 때까지 자고 있어야겠다 생각했죠. 그리고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창문 밖에서 부스럭대는 소리가 나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서 움직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창문 밖에서 어떤 남자가 웃으면서 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고 한 손에는 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뾰족한 뭔가를 들고 방으로 들어오려고 했었죠. 그때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소리가 들렸고 정신을 차려서 창문을 보니 어제 술을 마셨던 오토바이 일행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창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문을 따고 들어오려고 하더군요. 저는 주인 아주머니께 곧장 전화했고 잠시 후 아주머니가 오셨습니다. 아주머니는 남자들에게 여기서 뭐하냐고 물어보니까 방을 착각했다면서 돌아갔고 남자들은 서둘러 짐을 싸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시간이 꽤 지나서 돌아왔죠. 친구들이 올 때까지 혼자 방 안에서 꿈쩍도 하지 못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친구 목소리가 들려 그제서야 문을 열어줬죠. 그런데 친구들 표정이 좋지 않아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더니 오토바이 일행들이 한 바퀴만 돌고 데려다 준다는 말과 다르게 계속 다른 곳으로 가더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서 돌아가자고 했더니 친구 말을 무시하고 계속 달렸다고 했죠. 화가 난 친구는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마음대로 하라면서 당장 내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친구들은 한적한 시골 도로에 내리게 됐고 한참을 걷다가 지나가는 트럭을 얻어 타고 힘들게 온 거라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친구들에게 제가 겪은 일을 이야기했더니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때 한 친구가 뭔가 알겠다는 듯이 말을 하더군요. 출발할 때는 오토바이가 총 4대였는데 갑자기 자기네들끼리 손짓을 하더니 오토바이 2대가 다시 게스트하우스 쪽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태운 오토바이 2대는 출발했고 한참을 달리다 차도 없는 시골 도로에 내리게 됐던 거죠. 친구들을 데리고 시간을 끌고 있을 때
나머지 오토바이 남자 일행들이 저에게 이상한 짓을 하려는 계획인 것 같다고 친구가 이야기를 하더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전날 밤 술 한잔하고 조금 친해졌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저와 친구들도 경계를 하지 않았던 거죠. 단순히 오토바이 타고 동네 한 바퀴 돌자는 말에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와 친구들은 너무 무섭고 소름이 돋아서 1박이 남았지만 곧장 짐을 싸고 나오게 됐죠. 게스트하우스에서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보도 없는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일이 있고 나서 게스트하우스는 피하게 됐고 가끔 혼자 방 안에 있으면 그때 일이 생각이 나서 너무 섬뜩합니다. 제가 살면서 너무 섬뜩한 경험을 했고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때는 2008년 20대 초반에 겪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편의점에서 주말 알바를 할 때였는데 제가 일하던 편의점 구조가 조금 특이했죠. 미아 삼거리역 맞은편 국민은행 내부 A팀 기기 쪽 자리를 빌려서 영업을 하던 개인 편의점이었습니다. 평일에는 은행과 같이 운영을 하고 주말은 A팀 기계와 편의점이 같이 운영되던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편의점 손님이 아닌 돈을 찾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서 편의점 알바생들은 사람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에 대해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는 출입구 천장에는 딸랑거리는 방울이 달려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쉴 틈 없이 소리가 날 만큼 사람이 붐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편의점 주변으로 먹자 골목과 술집들이 있어서 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그날은 주말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걸 목격하게 됩니다. 저는 평소 알바를 하다 틈날 때마다 책을 받고 그날도 알바를 하면서 책을 읽고 있을 때였죠. 그때 딸랑거리는 소리가 들리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돈을 찾으러 왔겠구나 싶어서 고개를 들고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고개를 드는 순간 눈앞으로 누군가 빠르게 지나갔고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 뒤편으로 하얀색 옷을 입은 여성들 무리가 천천히 따라 걸어가는 모습을 봤죠. 이게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머리로 보았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아무 생각이 들지 않고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사실 오래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는데 여태까지 무속인이 되었다거나 그런 인연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냥 겪게 되면 겪고 말게 되면 마는 일반인은 삶을 살고 있죠.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잠시 후 어떤 남자 2명이 와서 담배와 음료를 카운터에 올려놓더군요. 분위기를 보니 남자 하나가 친구 대신 계산을 하는 느낌이었고 계산을 하기 위해 카드를 주더라고요. 2008년도에는 체크카드로 1,000원 단위를 사는 것을 장려하는 시점이었는데 체크카드로 긁으면 세금을 더 낸다며 편의점 사장이 싫어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당시 체크카드 영수증은 카드를 긁으면 뒷면에 있는 종이 영수증이 출력이 돼서 서명을 해야 했었죠. 저는 카드를 받아 계산하고 나서 영수증이 나와 손님에게 들었더니 손님은 영수증 뒷면에 호순이라고 뚜렷하게 적더군요. 나이가 어렸던 탓인지 호순이라는 이름을 보고 88 올림픽 캐릭터인 호순이가 생각이 나서 저는 표정 관리를 하지 못하고 혼자 웃었죠. 그때 그 남자 손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아주 잠시지만 뭔가 알 수 없는 느낌이 들더군요. 이 남자는 사람 탈만 썼지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남자는 담배와 음료를 챙겨서 편의점을 빠져나갔고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조짐인지를 그때는 몰랐죠. 그리고 다음 주 주말이 되어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어떤 남자가 저를 찾아오게 됩니다. 편의점 안에는 100원을 넣으면 커피가 나오는 작은 자판기가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자판기 커피를 뽑으면서 저에게 물어보더군요. 아가씨는 키가 몇이야? 키를 묻기에 저는 키를 말해주고 나서 왜 물어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대답을 무시하고 그럼 몸무게는? 하고서 다시 물어보는 거였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이번에도 대답하지 않고 이상한 질문을 하더군요. 근데 아가씨는 왜 파마 머리를 하고 있어? 스트레이트 펌도 있는데
왜 안 하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죠. 그 남자는 일방적으로 질문을 계속하더니 갑자기 본인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자동차였는데 저는 차를 잘 몰라서 그냥 듣고 있었고 제 기억으로는 무스와 에쿠스를 타고 다닌다며 자랑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냐며 아저씨 이러고 다니시는 거 알면 부인이 화날 것 같다면서 대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저에게 사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요. 부인과는 사별했고 아들이 셋인가 넷인가 있다고 하면서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들어주기가 힘들어서 그 남자를 무시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경기도 쪽에 맛있는 거 파는 곳 알고 있는데 차 타고 놀러 갈래? 하길래 남의 차는 안 탄다고 거절했습니다. 제가 별 반응이 없으니 알바 끝나는 시간이 언제냐고 물어봤고 그 말을 끝으로 그 남자는 편의점을 나갔죠. 순간 며칠 전에 봤던 하얀색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여성들이 혹시 이 남자를 따라다녔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안 좋은 느낌 때문에 신고도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냥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넘겨버렸죠. 그리고 그날 밤 편의점 정산을 끝마치고 문을 닫고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가지고 다녔는데 자전거 보관소까지는 거리가 있어서 가게의 저면 유리 부분에 자전거를 메워두곤 했죠. 자전거 열쇠를 풀면서 이어폰을 꽂으려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아가씨, 아가씨 라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미아 삼거리의 특성상 사람이 매우 많았고 차도 많은 대로변이라 저를 부르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자전거를 끌어내서 집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몇 달 뒤 2009년 어느 날 연쇄 살인마가 검거되었다고 뉴스에 도배가 됐고 며칠 뒤 범행 일체와 신상 정보가 알려져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 당시 큰 이슈가 생기면 실시간 검색어가 엄청난 영향을 끼치던 때였는데 저는 그걸 보고 살인마 이름을 접할 수 있었죠. 이름은 강호순, 희생자는 대략 9명쯤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살인마 얼굴과 이름을 보는 순간 편의점에 찾아와 제 키와 몸무게를 묻던 그 남자가 살인마 강호순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죠.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내용인데 그날 편의점 문을 닫고 자전거를 타려고 하고 있을 때 그 당시 제 바로 뒤 사람 많은 거리에서 앞유리 창만 내린 자동차 한 대가 정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차가 그냥 정차한 차일 수도 있지만 창문을 내린 채 저를 부르고 있던 그 살인마였다면 엉겹결에 살인마를 피하는 천운을 겪은 것이겠죠. 정말 잘못하면 죽을 뻔했구나 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던 경험인데 10년이 지난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입이 무겁다거나 말을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흐려졌다는 이유로 말을 좀 아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하면 왜 그때는 내가 강호순을 만났다라고 기자들과 접촉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그 당시 워낙 큰 사건이라 어쩌면 언론을 쉽게 탈 수 있었음에도 저는 그 이야기를 숨기고 오랜 시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훌쩍 넘어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보를 하게 된 거죠. 만약 그 남자를 따라 경기도에 갔더라면 살해당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저와 같이 무속인도 아니면서 때로는 뭔가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지만 그동안 일종의 편견의 벽도 두껍다는 것도 느꼈고 실제라고 겪은 걸 말해주면 공상허언증 취급까지 받는다는 사실도 깨달았죠. 제가 비록 경찰이 미리 신고를 하지 못해 마지막 희생자가 나오게 된 것에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그 여성 원기들의 존재를 보지 못했더라면 제가 겪었을 수도 있는 위험을 생각하며 한 번씩 고마움을 느끼곤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 보았던 원원분들께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사건은 직접 겪은 실화이고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결혼 5년차 아들 하나를 둔 주부입니다. 어릴 적 3남매 중 첫째로 자랐던 탓인지 어릴 때부터 집안일과 방청소를 도맡아 했죠.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시느라 항상 바쁘셨고
동생들 끼니까지 챙겨줘야 했습니다. 맏언니로서 책임감 때문인지 여자치고는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죠. 그리고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제 인생에 아주 커다란 위기가 오고 말았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제가 가사 도우미를 시작하게 된 시점으로 돌아가 볼게요. 저는 20대 사회초년생 시절 일반 회사를 다녔는데 일적인 스트레스와 직장 내 사람 관계 때문에 늘상 우울감에 빠져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직장을 퇴사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제 소식을 듣고 작은 엄마에게 연락이 왔죠. 작은 엄마는 일당을 받으면서 청소일을 하고 계셨는데 집에만 있지 말고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카페에서 작은 엄마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때부터 청소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놀고 있을 시간에 용돈이나 벌자는 생각이었고 한 달 정도만 하다가 그만둘 생각이었죠. 아무리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20대 젊은 나이에 청소업이라 청소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수십 번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다 보니 스트레스도 풀리고 맡은 일만 하면 되니까 직장 다닐 때처럼 사람 관계에 대해 신경 쓸 것도 없더군요. 무엇보다 하는 만큼 버는 시스템이라 그 부분도 마음이 들었죠. 작은 엄마를 따라 1년 정도 일을 했을 때 저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건 일반 가정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하는 것인데 월급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점 때문에 청소업체에서 일당을 받으며 일하는 것보다 수입이나 안정적인 면에서 좋은 조건이었죠. 그게 가사 도우미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고 그 후로 12년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바닥에서 나름 베테랑이라 자부하고 있었고 불과 1년 전 40대 초반에 접어들었을 때 굉장히 좋은 조건의 스카웃을 받게 됐죠. 예전에 같이 일하던 청소업체 사장님이 연결해준 곳이었는데 그곳은 파주에 있는 단독주택이라고 하더군요. 면접을 보기 전까지 들었던 내용은 50대 부부가 사는 집이고 엄청난 재벌집이라고 했죠. 작년 기준으로 가사 도우미 시급이 1시간에 만원 정도, 4시간은 45,000원으로 측정이 됐는데 제가 받은 스카웃 조건은 주 6일 근무에 월급을 500만원이나 준다고 하더군요. 설레는 마음으로 면접날만 기다렸고 드디어 그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단정하게 옷을 입고 파주에 위치하는 주택 앞에 도착했죠. 고급스러운 신축 주택에 넓은 마당, 그리고 주차장 안에는 고급스러운 수입차가 보이더군요. 초인종을 누르니까 가사 도우미로 보이는 여자분이 나와서 반겨주더라고요. 집으로 들어가서 사모님과 간단한 이야기를 했고 근무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아침과 점심 준비만 하면 된다고 했죠. 가사 도우미는 저 포함 2명이었는데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 안심이 되더군요. 그리고 몇 가지 주의사항을 듣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큰 집에서 일하는 건 처음이라 긴장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일해본 경력 덕분인지 실수 없이 일을 했고 집안에서 점점 신뢰를 쌓아가던 중이었죠. 사장님은 대기업 임원이라고 했고 사모님은 의류 사업을 크게 하는데 매출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불안했던 건 가사 도우미가 자주 바뀐다는 점이었죠. 기존에 있던 분도 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다고 해서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첫 월급을 받고 나서 바로 다음날 이상한 일이 생겼죠. 그날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방으로 부르더군요. 그리고 갑자기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중국 쪽에 수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투자 금액의 2배를 돌려주겠다고 돈 있으면 투자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사모님에게 그런 쪽은 잘 모른다고 모아둔 돈도 많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면서 좋은 기회인데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집으로 가면서 사모님이 했던 말이 계속 생각이 나고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이 났던 이유가 아이 키우는 입장에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욕심은 누구라도 있잖아요. 그럼 돈이 필요한 법이고 꼭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좋은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 돈 욕심이 점점 나더라고요.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이야기하려고 했으나 워낙 성격이 불같고 다혈질이라 무조건 반대를 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며칠을 고민한 뒤 사모님에게 찾아가 이야기를 했죠.
저번에 이야기했던 해외 수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건 이미 끝났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쉬워하면서 방에서 나가려고 하니까 더 좋은 투자권이 있는데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곧장 알겠다고 했고 제가 모은 돈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억이란 돈을 마련했죠. 다음날 그 돈을 사모님에게 줬고 한 달만 기다리면 수익이 엄청날 거라고 말하더군요. 투자를 하고 나서 한 달 동안 설레는 마음으로 일했고 투자금을 받는 날만 기다렸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번째 월급날이 다가왔을 때 사건은 일어나게 됩니다.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나 출근했는데 그날따라 집안이 조용하더군요. 사장님과 사모님이 늦게까지 주무시는 줄 알고 혼자 아침을 준비 중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저랑 같이 일하던 가사 도우미가 출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사모님 방을 노크했지만 응답이 없더군요. 그래서 방문을 천천히 열었더니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일이 있어서 외출한 거라 생각했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9시쯤 누가 찾아오더군요. 부동산 업자라고 하던데 저를 보고 여기서 뭐하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도우미라고 하니까 그런 건 모르겠고 여기서 빨리 나가라고 했죠. 정말 믿을 수가 없었지만 그제서야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업자가 하는 말이 이곳은 단기 임대 주택인데 전에 살던 부부는 어제 일자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울면서 경찰에 신고했고 한 달 뒤 그들의 정체를 알게 됐죠. 고급스러운 임대주택을 빌려 재벌인 척 연기를 하면서 높은 급여로 가사 도우미를 채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처럼 대해주고 안심을 시킨 다음 투자 목적으로 돈을 뜯어내는 중국 쪽 사기 집단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치밀한 건 같이 일하는 가사 도우미도 한패라고 하던데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제 실수로 선뜻 돈을 건네준 잘못이 크지만 그런 사항에 좋은 조건을 제안하니 의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 많은 재벌집 부자가 가사 도우미에게 사기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다니 속을 수밖에 없었죠.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집안은 난리가 났고 남편과 이혼 생각까지 하면서 너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사기 조직들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고 검거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주변 지인들은 돈만 잃은 게 다행이라고 하던데 마음만 먹었다면 납치까지 당할 수 있었겠다 생각하니 정말 섬뜩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가진 직업에 만족하며 살았는데 이번 일로 인해 너무 후회가 되네요. 돈 욕심에 바보처럼 사기를 당했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흔하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피해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는 8년 전에 있었던 충격적인 일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고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네 가족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진행상 친구 이름을 민수라고 칭할게요. 저는 어릴 적 또래보다 체격이 작고 소심한 성격이었죠. 그 이유 때문인지 친구들에게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반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친구를 대장이라고 불렀는데 저는 그 친구에게 늘 괴롭힘을 당했었죠. 그렇게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 민수가 전학을 오게 됩니다. 민수를 처음 본 느낌은 공부만 할 것 같은 스타일이었고 체격도 저와 비슷하게 왜소한 편이라 전학을 오자마자 대장이라고 불리는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민수와 저는 서로 비슷한 처지여서 그런 건지 금방 친해졌고 같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군입대를 선택했습니다.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찍 취업을 하기로 생각했죠. 그러나 민수는 서울의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좋은 대학을 진학했고 같이 20대를 보내면서 취업을 하고 서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0살이 됐을 때 민수가 말하더군요. 6개월 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있는데 소개를 해주고 싶다고 했죠. 반년 동안 저에게 여자친구를 숨긴 이유는 제가 그 당시 솔로여서 말하기 미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민수는 정이 많고 남을 배려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좋은 친구였습니다. 한 달쯤 지나 민수 여자친구를 카페에서 만나게 됐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첫인상으로 사람을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때 제가 느낀 솔직한 감정은 민수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모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의 태도 문제였는데 마치 민수를 하인 부리듯이 대하더군요. 그날 밤 집으로 와서 한참 고민하다 민수가 걱정이 돼서 전화를 걸었죠.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야 민수야, 너 여자친구한테 너무 잡혀서 하는 거 아니야? 걱정을 하면서 물었더니 여자친구니까 맞춰주는 거라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년간 연애 끝에 민수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중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건 여자친구의 폭력성이었죠. 보통 커플들이 싸움을 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였는데 피를 봐야 싸움이 끝날 정도로 정말 심각했습니다. 정말 신기했던 건 그렇게 심하게 싸우고 나도 다음 날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웃으면서 행동을 했었죠. 그럴 때마다 민수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 결혼해도 싸우는데 결혼 전부터 이러면 어떻게 살겠냐고 수도 없이 말을 했지만 결국 결혼을 하더군요. 정말 친했던 친구라 결혼식 사회도 봐줬고 행복하게 살길 바랬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수는 아빠가 되었고 소식을 듣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가 축하를 해줬죠. 친한 친구의 아이를 보니 저도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민수는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민수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뭔가 쫓기는 사람처럼 다급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급해서 그러니까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금방 갚겠다고 하는 겁니다. 친구의 부탁이니 묻지도 않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 후로부터 돈을 갚기는커녕 빌려달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대답은 하지 않고 돈이 필요하다는 말만 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지속적으로 빌려달라고 하니까 저도 연락을 피하게 되더군요. 민수와 연락을 하지 않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고등학교 동창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죠. 민수의 가족이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다행히 민수와 재수씨는 가벼운 찰가상이었지만 같이 차에 타고 있던 아이가 사망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당시 돈만 빌려달라는 민수가 미웠지만 얼른 병원으로 찾아갔었죠. 그런데 민수를 보자마자 당황스러웠습니다. TV 예능을 보면서 뭐가 그리 웃긴지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르고 웃고 있더군요. 한참 뒤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슬픈 표정을 짓는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수를 위로해주고 재수씨가 입원한 병실로 찾아갔는데 역시나 슬픈 기색이 없어 보였죠. 병원을 나와 집으로 향했고 그게 민수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 고등학교 동창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친구들이 민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야기는 몇 달 전 민수가 아빠가 됐을 때였죠. 잘 사는 줄만 알았던 민수는 집안에 문제가 많았고 특히 재수씨가 돈을 물쓰듯 쓰는 바람에 금전적으로 힘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재수씨는 아기가 태어난 후에도 쇼핑을 즐겨 했고 빚은 순식간에 불어났다고 했죠. 한날은 아이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민수와 재수씨는 아이를 태우고 병원을 가고 있었는데 가는 도중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고 그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민수와 재수씨는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기 시작했고 보험 사기 의심을 받을까봐 아이까지 태우고 사고를 냈다고 했죠. 점점 욕심이 커지고 민수는 해서 안 되는 일까지 계획했다고 합니다. 그건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아이를 사고로 죽이려는 생각이었죠. 그 계획에 재수씨도 동의했고 같이 진행을 했던 겁니다. 15세 미만은 일반 종신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으로 눈을 돌렸다고 하더군요. 민수는 CCTV가 없는 그 커브 구간을 찾아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계획했고 결국 아이가 사망했지만 사망보험금은 받지 못했다고 했죠. 사고가 났던 그 커브 근방에 트럭 한 대가 서 있었는데 그 장면이 트럭 블랙박스에 촬영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블랙박스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던 민수차가 갑자기 출발해 사고가 나는 모습이었죠. 보험사에서는 과거 보험 이력이 수상하다고 판단해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모든 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정말 정이 많고 착했던 친구인데 갑자기 변한 이유가 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자식까지 죽인 친구를 생각하면 너무 충격적이고 소름이 돋네요. 그 계획에 동참했던 재수씨도 정상은 아니겠죠. 8년이란 긴 시간이 흘렀지만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때는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도 이런 곳이 많다고 하니 너무 섬뜩하네요. 저는 현재 결혼 1년차 주부입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로 바쁜 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 먼저 결혼한 친구에게 몇 가지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말하길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브라질리언 왁싱이라고 하던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에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중요 부위에 있는 털을 왁싱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평소 다리나 얼굴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브라질리언 왁싱은 처음 하는 거라 많이 망설여지더군요. 그래도 먼저 결혼한 친구가 적극 추천을 해줘서 주변 왁싱샵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가게마다 다르던데 비교적 저렴한 편은 아니었고 한참을 찾다가 인터넷에 나와 있는 한 업체를 보게 되었죠. 그런데 다른 곳과 달리 가격이 정말 저렴하더군요. 처음이니까 저렴하게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을 했죠. 앞자리는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였고 여성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약이 많다고 이틀은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예약날을 잡고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왁싱샵을 방문했고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다르더군요. 평범한 간판이 달려있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여기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가게는 오피스텔이었는데 거실에는 파란색 소파와 TV가 있고 방으로 들어가면 침대 하나가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여자 남자 커플이서 운영을 한다고 하던데 전문적인 샵인지 의심스러워서 물어봤죠. 그러니까 몇 가지 미용 자격증을 보여주더라고요. 자격증까지 보여주니 괜히 의심을 했나 싶기도 하고 별일이 있겠나 싶어 왁싱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리나 얼굴 부분은 간혹 받아봤지만 이런 왁싱은 처음 받는 거라 긴장을 하고 있었더니 남자 왁싱사가 긴장을 풀라고 하면서 음료를 가져다 주더군요. 코코넛 음료라고 하던데 색깔도 이상하고 알갱이도 떠있고 해서 마시질 않고 있었더니 피부에 좋은 거니까 마시라고 권하는 겁니다. 심지어 앞에 서서 제가 먹는지 안 먹는지 보고 있더라고요. 끝내 마시지 않고 있었더니 안 마실 거면 버리지 말라고 하면서 주방 쪽으로 걸어가더군요. 그런데 잠시 후 여자 왁싱사가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내일 다시 오면 안 되냐고 하는 겁니다. 뭔가 표정이 다급해 보이길래 알겠다고 하고 나오게 됐죠. 그리고 다음날 다시 왁싱샵을 방문했고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파에는 커다란 분홍색 곰인형이 있었는데 저는 인형 옆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죠. 그때 남자 왁싱사가 제가 코코넛 음료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 다른 걸로 준비했다고 갈색빛이 도는 음료를 주더군요. 또 안 마시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천천히 차를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대략 10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미친 듯이 졸음이 쏟아지더군요. 화장실에서 세수까지 했지만 잠은 깨지 않았고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는데 눈을 떠보니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있었고 여자 왁싱사가 저를 보고 웃고 있더군요. 저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왁싱 중에 주무시는 분은 처음 본다고 처음 하시는 거 맞냐고 묻는 겁니다.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갑자기 잠든 터라 기억이 나지 않았고 별탈 없이 왁싱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이틀쯤 지났을 때 왁싱을 했던 곳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왁싱샵에 전화를 했더니 본인들은 하던 대로 했고 제 피부가 예민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왁싱을 한 걸 후회하면서 한 달 넘게 병원을 다니며 고생했고 2달쯤 지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수용품도 알아볼 겸 인터넷을 하고 있었는데 카페에 올라온 글을 보게 됐죠. 강남의 왁싱샵에 대한 후기 글이었는데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글쓴이는 20대 여성인데 강남에 있는 업체에서 왁싱을 받았다고 했죠. 앞부분이 끝나고 엎드려서 고양이 자세를 하고 있는데 뭔가 기분이 섬뜩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여자 왁싱사 옆에 남자 왁싱사가 숨어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옷도 입지 않은 채 남자 왁싱사가 들고 있는 휴대폰을 뺏으려고 했으나 계속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잘못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곳은 오피스텔 안에서 커플이 운영을 하는 곳인데 여자 손님들이 시술을 받을 때 몰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SNS에서 판매를 한다고 하더군요. 한 장에 수십만 원씩 거래가 된다고 했고 남자 손님들은 여자 왁싱사에게 웃돈을 주고 유사 성관계까지 한다는 아주 더러운 글이었습니다. 글 마지막에는 가게 사진까지 공개되었는데 사진을 보고 나서 정말 소름이 끼치더군요. 사진 속에는 파란색 소파에 분홍색 곰인형, 아무리 봐도 100% 제가 방문했던 곳이었죠. 그런 곳에서 잠까지 들었으니 분명 사진이 찍혔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카페 글을 보고 나서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이미 경찰은 조사 중인 사건이라고 현재 범인들이 유포한 사진들은 삭제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자 여자 커플이 공범이었는데 왁싱이라는 영업의 특성을 이용한 범죄라서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음료를 계속 권했던 이유를 알게 됐는데 남자 왁싱사는 음료에 수면제까지 넣고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했다고 했죠. 현재 피해자가 꽤 있다고 했고 본인이 몰카당한 사실도 모르는 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글을 보지 못했다면 알 길이 없었겠죠. 제 사진도 유포가 된 건지 알 수 없지만 생각만 해도 섬뜩하고 무섭습니다. 사진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하게 없앨 수는 없다고 하던데 너무 불안하네요. 물론 정상적인 가게가 90% 이상이겠지만 제가 갔던 곳은 강남 오피스텔 안에서 운영하는 왁싱샵으로 파란색 소파에 분홍색 곰인형이 있는 곳인데 이곳을 방문하셨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길 바랄게요. 이 사건을 겪고 나서 너무 수치스럽고 혹시나 제 사진이 돌아다닐까봐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벌써 5년이나 지난 일입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너무 힘들지만 그 여자와 같이 살았다면 어디론가 팔려갈 수 있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5년 전 인천에서 조그만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 쪽으로 머리가 돌아가질 않아서 고등학교 중퇴 후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죠. 하늘이 도왔던 건지 좋은 기회가 생겨 고물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직원 2명과 같이 운영을 하는데 저는 각종 철거업체 사람들을 만나 영업까지 해야 돼서 정신없이 바쁜 날을 보내던 중이었죠. 그리고 모처럼 쉬는 날 저희와 거래하고 있는 업체 사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공장은 스텐과 상고철 그리고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는 공장인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공장이었죠. 한마디로 사장님 위치는 갑이고 저는 을인 입장이기 때문에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거절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사장님과 술 한잔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적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내일 모레 마흔인데 결혼은 안 하냐고 물으시길래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회사도 아니고 고물상이러 가면 여성분들에게 이미지가 좋지 않은 이유도 있었고 가장 결정적인 건 여자만 만나면 소심해지는 성격 탓이 컸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술자리를 끝내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하는 겁니다. 대략 20분 정도 지나 술자리에 어떤 여자분이 오셨고 사장님과 인사를 나누면서 자리에 앉더군요. 그리고 사장님은 잘해보라면서 먼저 나가셨고 술집에는 저와 처음 보는 여자분만 남게 되었습니다. 긴장이 돼서 그런지 여자분 눈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죠. 그때 여자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앉더니 술 한잔 따라주면서 긴장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가까이서 여자분을 봤는데 정말 미인이었고 여자분은 업체 비서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죠. 저는 그날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술을 먹게 됐고 눈을 떠보니 모텔에서 혼자 자고 있더군요. 어떤 여자를 만난 건 기억이 나는데 그 후로부터 필름이 끊겨 아무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고물상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번호로 문자가 오더군요. 잘 들어갔냐는 문자였고 알고 보니 어제 만났던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여자분과 인연이 되어 연애를 하게 됐고 반년 정도 만나 결혼식까지 하게 됐죠. 키도 작고 외모도 별로인 제가 미인인 여자와 결혼을 하니까 주변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가 너무나도 좋아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결혼식이 끝난 후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곧바로 신혼여행을 가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급하게 일 처리할 게 있어서 일주일 정도 미루게 된 거죠. 물론 아내와 상의 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일을 끝내고 8시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던 아내는 보이지 않고 불이 꺼져 있더군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내에게 전화를 수십 통은 했을 거예요. 새벽 2시가 조금 넘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급하게 문 밖으로 나갔더니 아내는 만취가 되어서 비틀거리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났지만 술 취한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해서 얼른 침대로 눕혔죠. 결혼하고 신혼 첫날부터 이런 일이 생기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아침까지 잠을 설치며 아내가 일어나길 기다렸지만 제가 출근하기 전까지 눈을 뜨지 못하고 잠만 자더군요. 일단 출근하고 나중에 이야기해야겠다 생각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고물상 직원들은 신혼이라서 좋겠다고 아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주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사적인 집안 사정은 말하기가 좀 그래서 결혼하길 잘했다고 웃으면서 대답을 했었죠. 출근해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직까지 잠을 자는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오후 2시가 넘어 아내에게 문자가 오더군요. 결혼식 끝나고 친구들끼리 뒤풀이한 거라고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내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어디 가냐고 물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참다가 화가 나서 한마디 하게 됐는데 당신은 처녀가 아니고 이제 결혼한 유부녀다. 유부녀가 새벽같이 귀가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내는 표정이 바뀌면서 불만 있냐고 화를 내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유부녀는 일하는 게 잘못됐냐고 따지는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아내는 나가버렸고 새벽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물론 술이 떡이 된 상태로 말이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은 하지 않고 아내가 일어나길 기다렸습니다. 어떻게든 아내와 대화를 해서 화해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아내는 오후 늦게 일어났고 저는 이야기 좀 하자고 달래면서 말했습니다. 아내에게 일하지 말고 집에서 쉬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그건 힘들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도 신혼인데 같이 저녁도 먹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지내자고 하니까 2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밤늦게 외출하거나 새벽에 귀가하는 걸로 터치하지 말라는 조건이고 2번째는 돈 관리를 직접 하겠다는 말이었죠. 결혼 전만 해도 정말 착했던 아내인데 왜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더 이상 대화하는 게 의미가 없어서 집을 나왔습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친구를 만나 제 상황을 이야기했죠. 이야기를 듣던 친구는 아내에게 남자가 있는 것 같다면서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그 정도 외모면 결혼하고 나서 바람도 필 수도 있고 질 나쁜 여자들은 애인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저는 아내를 믿었지만 친구의 말을 듣고 아내가 외출할 때 뒤를 캐보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7시쯤 집을 나서 택시를 잡으려는 듯 길가에 서 있더군요. 잠시 후 택시가 아닌 일반 승용차 한 대가 아내 앞에 정차했고 아내는 그 차에 올라탔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도착한 곳은 노래 주점이었는데 운전을 하던 남자와 아내는 주점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차에서 내려 주점으로 들어갔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죠. 아내는 주점 쪽방에서 갓난 아기를 돌보고 있었고 아까 운전을 했던 남자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화들이 좀 섬뜩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작업 진행 잘 돼가냐면서 신체만 건강하면 상관없다고 빨리 털고 다음 작업하자고 말을 하던데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그때 4살에서 5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다가와서 아저씨는 누구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저기 쪽방에 있는 이모 누구냐고 물었더니 엄마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나서 아내는 쪽방에서 나왔고 그 자리에서 마주치게 됐죠. 처음부터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비서직으로 일한 경험도 없고 나이와 이름까지. 아내의 말은 주점에서 애들 키우고 일하는 미혼모라고 설명을 하더군요. 옆에 있던 남자는 남편이 아니고 노래주점 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럼 방금 전 작업을 진행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와 정리하기로 하고 사기 결혼으로 법적 처리하고 싶었지만 혼자 쪽방에서 2 아이들을 키우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약해져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후 거래처 사장님에게 아이 엄마인 거 알고 소개해줬냐고 물었더니 사장님도 몰랐다면서 베트남 출장 가서 알게 된 여자라고 하더군요. 아직도 찜찜한 건 아내와 주점 사장이 나눴던 대화인데 결혼을 전제로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건지 그게 아니라면 무슨 목적으로 저에게 접근했던 것일까요? 신체만 건강하면 된다고 했던 말이 너무 신경이 쓰입니다. 뒤늦게 신고하려고 주점을 찾았지만 벌써 문을 닫은 상태였죠. 이 일로 인해서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고 저 같은 일은 잘 없겠지만 결혼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15년 전쯤 있었던 일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너무 무서웠던 경험이라 잊을 수가 없네요. 그 당시 30대 후반 건설회사의 현장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전 조그만 사업을 했는데 장사가 되지 않아 결국 문을 닫게 되었죠. 어린 나이도 아니고 경력도 부족했기 때문에 갈 만한 곳은 몸을 쓰는 현장직이 유일했습니다.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 해보는 거라 많이 서툴고 실수가 잦아 현장에 있는 작업 관리자에게 욕을 많이 먹었죠. 마음 같아선 그만두고 싶었지만 사업 실패로 인한 빚 때문에 힘들어도 참고 지냈습니다.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반년간 일을 하다 보니 점차 숙달이 되더군요. 사업 실패를 하고 나서 친구나 지인 누구도 만나지 않고 일만 했는데 반년 정도 하다 보니 조금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군생할 때 알게 된 친구를 만나기로 했죠. 딱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만난 건 아니고 세상 사는 이야기도 하고 얼굴도 보려던 참이었습니다. 근처 횟집에서 소주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친구는 보험회사 영업직으로 근무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보험가입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며 농담을 하다가 친구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영업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진짜 기억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2달 전쯤 경로당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보험가입차 전남 구례 쪽으로 출장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친구는 일을 마무리하고 차에 올라탔는데 어르신 한 분이 친구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죠. 어르신은 보험가입할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같이 좀 가자고 했다더군요. 친구는 어르신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출발했고
대략 10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도착한 곳은 파란색 철문으로 된 옛날 시골집이었는데 어르신은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 서서 전화를 하셨다고 했죠. 친구는 그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었고 잠시 후 집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자분이 나오셔서 들어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뭔가 섬뜩한 기분을 느꼈는데 그게 집안 곳곳에 이상한 부적이 붙어 있고 낮인데도 불구하고 붉은색 조명 때문인지 굉장히 어두웠다고 했죠. 처음에는 무당집인 줄 알고 혹시 전 보는 곳이냐며 여쭤봤더니 무속인은 아닌데 비슷한 업종이라고 애매하게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친구는 업무를 끝내고 인사를 하고 나가려는데 중년 여자가 친구를 보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 살면서 타인에게 복수하고 싶으면 꼭 찾아오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험 영업을 하면서 이런 분은 처음 봤고 집안 분위기부터 충격적이라 기억에 남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는 복수하고 싶은 사람 없냐면서 농담식으로 말하고 술자리를 끝냈죠. 친구를 만나고 2달 정도 지났을 때 현장 소장님이 바뀌게 됐고 작업 조건이 까다롭게 변했습니다. 기본적인 출퇴근 시간부터 변경됐고 작업 물량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죠. 같이 일하는 분 중 현장에서 최고 고참 형님이 계셨는데 나이는 지긋하게 드셨지만 힘도 좋으시고 일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평소 실수가 거의 없는 분인데 그날 작업을 하다 실수를 하셨고 계획된 작업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죠. 그때 아들뻘로 보이는 현장 반장이 와서 반말로 욕을 하는데 형님이 죄송하다고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주변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욕을 하니까 듣는 사람도 민망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한마디 했습니다. 책임지고 마무리할 테니까 욕 좀 그만하시면 안 되냐고 했더니 저를 불러서 족장 설치팀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족장 설치는 현장직에서 힘든 업무고 추락 위험이 있어 외국인을 주로 시키는 일인데 반장에게 찍혀 그리로 가게 된 겁니다. 어차피 같은 현장이라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일보다 힘든 건 이유 없는 언어 폭력이었죠. 반장은 유독 저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넘기려고 했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더군요. 정말 그만두고 싶었지만 다른 현장으로 간다고 해도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소 일주일은 일을 못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죠. 그 시기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런지 탈모까지 생길 정도였고 사람이 얼마나 싫었으면 죽을 병이라도 걸렸으면 좋겠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보험하던 친구의 말이 생각이 났고 평소 미신 같은 건 믿지 않는 편이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전남 주례로 내려가게 됐죠. 시골집이 모여있는 동네였고 한참 걸어가다 파란색 대문을 보고 여기다 싶었습니다. 초인종은 오래전에 고장난 건지 눌러도 응답이 없었고 저는 철문을 두드리면서 문 앞에 서 있었죠. 집안에 사람이 없는지 한참을 기다려도 인기척이 없었고 헛걸음했다 생각하고 그냥 돌아가려는데 맞은편 집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시더군요. 뭐 때문에 왔냐고 물으시길래 파란색 대문을 가리키며 여기 살고 있는 주인을 만나러 왔다 대답했죠. 할아버지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파란색 대문이 열리면서 친구가 말한 중년 여자가 나오더군요.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친구에게 들은 대로 조명 때문에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힘들 정도였고 집안 곳곳에 부적이 여러 개 붙어 있더라고요. 중년 여자는 저를 보고 누가 소개해줬냐면서 물었고 저는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책상 서랍에서 지푸라기로 만든 인형을 꺼내는 거였죠. 그걸 보고 나서 어이가 없었지만 속는 셈 치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지푸라기 인형에 혼을 집어넣으면 저주가 가능하다고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누구를 저주하고 싶냐고 묻길래 작업 반장 이야기를 꺼냈고 중년 여자는 인형의 바늘을 꽂고 혼잣말을 시작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주 대행을 진행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후불제로 이루어지고 효과가 있으면 입금하라고 하더군요.
그 당시 100만 원이라고 했으니 지금으로 따지면 직장인 한 달 월급 정도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냥 미신이라고 생각했고 후불제에다 무슨 일이 생기겠냐며 안일하게 생각했죠. 그리고 제가 일하는 위치, 반장 이름과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고서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 집을 빠져나오면서 상담을 했던 탓인지 답답한 게 조금은 풀리더군요.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이 지났을 때 사건이 터졌습니다. 작업 반장이 집으로 가다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전치 4주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기분은 정말 찝찝하고 이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 반장이 출근했고 우연히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묻지마 폭행을 당하고 나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범인은 외국 사람이라고 했다더군요. 그런데 이미 출국을 해버려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곳에 다녀오고 그런 일이 발생한 게 정말 섬뜩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찾아갔던 그곳에서 계획적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지만 그 문자를 받기 전까지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장이 출근했던 그날 밤 저에게 문자가 한 통 왔는데 처음 보는 번호였고 상단에는 은행 계좌번호, 아래에는 계속 진행할 거냐는 내용의 문자였죠. 정말 혼란스럽고 무서웠습니다. 제가 의심했던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2번 다시 하지 않겠다고 답장을 했고 입금을 안 하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할 것 같은 기분에 곧바로 입금을 했죠. 그리고 다음날 반장 얼굴을 보기 힘들어 일을 그만두고 한동안 힘든 날을 보냈습니다. 화가 나는 마음에 찾아갔던 곳인데 그런 곳인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 만약 알았더라면 하지도 않았겠죠. 그 당시 저는 보복을 당할까봐 신고도 하지 못했고 후회와 죄책감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무서운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